이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결국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깨달음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깨어남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 처한 조건이 달랐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시대적 배경도 다 다른 이 세 작품의 주인공들이 그 가는 길은 다르고 가는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들 공통된 의문을 가지고 결국엔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을 모두 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득이 돼요. 러시아, 독일, 영국 이 세 나라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세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로 이런 작품을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내용으로 이런 동일한 주제의 작품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세 개의 그림이 결국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때 뭔가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우리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고민의 대상이구나라는 걸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서머셋 모음의 면도날에서 주인공 레리는 20살이 간 넘은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자기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우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란 것이 죽음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동물들도 의식이 있잖아요. 이 동물들도 분별을 합니다. 저, 저, 저 존재는 나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 저 존재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존재, 쟤는 먹을 수 있는 것, 쟤는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인식을 하죠.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언제나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을 운명의 존재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닥쳐오는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는 않죠.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건데 굳이 내가 뭐하러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냐?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만끽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들 중에서 또 일부는 쉽게 그 충격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리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같이 농담도 하고 하하거리면서 웃고 떠들고 같이 위로하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뭘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그 모든 걸 같이 함께 나눴던 친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연기처럼, 하늘에 있는 어떤 구름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면 그 친구와 내가 함께 교류하고 함께 정서적으로 얽혀 있었던 내 과거와 나의 일부조차도 동시에 사라져 버리고 부정당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언어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우리들의 존재가 그러면 진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굳이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어느 시점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릴 이 존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확고한 것으로 보였던 내 발 아래에 기반이 송두리째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허공 속에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확고하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을 찾거나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죠. 이런 것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순간순간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극히 일부의 그 사람들이 그 단 한 발자국, 단 한 걸음의 기반을 찾고 만들기 위한 어떤 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그 기나긴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레리는 기존에 살았던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리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냐면 책을 지금 읽은 지 꽤 된 시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도 많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젊은 청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시절로 이제 레리는 돌아갈 수 없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겁니다. 책에서 일단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똑똑했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주위의 사람들과 이런 질문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이런 문제를 옆으로 제쳐놓고 지금 자신의 삶에 충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화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되고 또 한심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독하게 홀로 그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책에서는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없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입니다.
근데 어렴풋이나마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아, 이런 질문이 나만의 것은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살아왔던, 기록을 남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와 유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한 걸음씩 전진하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걸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서머셋 모험 이 작가가 이 소설의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레리라는 청년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록하고 묘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이제 어느 날 그 도서관에 갔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였죠. 이제 레리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도서관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침에 문 연 지 얼마 안 돼서 갔는데 그 도서관에 레리가 저쪽에 혼자 앉아서 책을 몇 권 쌓아놓고 완전히 그 책에 몰두한 상태로 책을 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가보게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은 그 자세 그대로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똑같이 그 상태로 거기에서 이제 책에 빠져 있는 거를 목격하는 그런 일화도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서 레리는 계속 거기서 답을 찾다가 이제 프랑스로 또 건너가게 됩니다. 프랑스에 건너가서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계속 책을 읽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그 직업적인 성공의 야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의 밥벌이만 하면서 탐구에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독서와 공부를 계속합니다.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떠돌면서 이제 광산에 가서 광부 일도 하고 또 어떤 농장에서 그 농부가 시키는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일도 하면서 이렇게 떠도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일정한 어떤 수련의 기간을 다 거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을 찾아가기 위한 만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만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레리도 이제 그 만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인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서양 사람들에게 인도는 그 어떤 깨달음의 정신의 신비로운 세계로 막연하게 이제 그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 스승 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별로 말이 없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구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구루 밑에서 명상도 배우고 가르침도 간간히 받으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거기서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 때문에 그 충동에 이끌려서 새벽에 그 높은 산을 오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출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붉게 빛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이 레리는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뭔가 그러니까 언어로 분명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떤 답을 자기가 찾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다시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그 안나 까레니나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소설 속의 화자 그 서머셋 모험이 몇 년에 한 번씩 레리를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언을 듣게 되는 거죠. 레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와 동시에 레리와 약혼했었던 그 약혼녀가 사실은 그때 자기 친구들 중에서 부유한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레리와 헤어지고 그 약혼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혼녀의 외삼촌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전형적인 졸부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그 전형적인 속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 막 귀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런 네임드들과 자기들이 이제 뭐 그들 파티에 참석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거에 이제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그 세속의 욕망의 허영과 욕망의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레리와 이 두 사람들이 교차되면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안나까리나 안나까 이렇게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제목 때문에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이 안나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 걸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안나와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레빈이라고 지방에 그 거의 몰락한 그 지주 귀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 자체도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그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자체도 그 지방에 가난한 백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체면을 유지해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도심의 그 화려한 삶을 살아가 있는 그 도심의 그 잘 나가는 귀족들하고는 전혀 처지가 다른 그 촌뜨기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빈이라는 사람도 그 면도날의 레리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병이었는지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기 형의 죽음을 소식을 이제 바로 근처에서 접하고 죽어 있는 자기 형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빈도 그 면도날의 레리와 똑같 자기 삶의 기반이 존재의 기반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고 이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소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 번은 안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레빈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교차돼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서머셋 모험의 면도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제 추측인데 까레니나가 1878년에 출간되었고 서머셋 모험의 면도날은 1944년에 출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셋 모험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학을 하면서 요 러시아 두 위대한 작가를 전혀 읽어보지 않고 문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머셋 모험이 이 안나 까레니나로부터도 적지 않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유명하고 많이 읽혔던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도 이 안나 까레니나를 아주 선명하게 오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에서 그 주인공 두 남녀가 나중에 이제 같이 살면서
그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의 이름이 안나까리나의 그 안나의 그 원래 남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마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로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는 전 세계 소설의 중요한 전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작품도 이 안나 까레니나가 한 영화로 20번 정도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낯익은 배우는 그 소피 마르소가 안나로 출연한 영화도 있었고, 나중에는 키이라 나이틀리가 안나로 그 역을 맡아서 만든 영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느낌상 제가 이 책들을 다 읽어본 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안나 까리나는 정말 엄청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느낌상, 제 개인적인 느낌상 소피 마르소의 그 젊은 시절에 한 30대 시절에 소피 마르소는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작품에서 안나는 엄청 아름답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정숙하고 되게 현명한 여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나가 그 20살이 난 나이가 많은 그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좀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를 엄청 중시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이렇게 멋지고 괜찮고 그런 안나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한 중편 정도 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이반 일리치가 이 안나 까레니나의 그 본래 이 남편, 정말 재미없고 답답한 이 남편을 따로 떼어놓고 소설로 쓴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마 제 생각에도 이런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숨막히고, 진짜 그 털끝만큼의 어떤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의 어떤 즐거움, 기쁨 같은 거를 전혀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나는 정말 괜찮은 여자였어요. 사교 활동도 이제 계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석을 하는 것도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의 그 사교 모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거의 그 소돔과 고모라 막 그런 도시인데, 이 안나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 귀족들 상류층들에게는 거의 환락의 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여자는 지난번에 누구랑 바람을 폈었는데 뭐 그 사람이랑 헤어져 가지고 이번엔 또 누구를 만났느니, 계속 이제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막 기조 옷 입고 막 부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우아한 사람들인 것처럼 겉모양은 꾸미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다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친하게 지내는 그 어떤 젊은 여성도 역시 유부녀인데 적절하게 바람 피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서로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즐겼다, 또 뭐 헤어지고,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즐겼다, 헤어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근데 안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랑 적절히 모임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참석을 하면서도 그런 분위기에, 그런 어떤 타락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충실히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사실 이 아들이 이 안나의 그 삶을 지탱시켜주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그 헌신적인 관심과 사랑을 이제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안나가 어떤 젊은 남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죠. 예, 그 젊은 남자가 이 안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유부녀인 것도 알고 있고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처음에는 안나가 이제 그 사람의 접근을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 워낙 이 남자가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안나에게 이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나는 이 동네에 그 상류층 여성들처럼 적절하게 영악하고 적절하게 교활하고 그런 속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면서 동시에 그냥 고지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부녀의 바람을 이 사람이 안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이제 사랑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좀 이제 위험해지고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는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 남자의 결국엔 그 구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숨막히는 남편의 존재 자체도 그 한몫을 하게 됐죠. 그리고 웃긴 게 나중에 이제 안나와 이 남자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안나의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요, 차라리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남들한테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선에서 그냥 멈춰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폈어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안나를 비난하고 응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사회적 그 지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크게 문제 삼아서 안나를 추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숨막히는 남자죠. 그냥 정말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 삶의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뼛속까지 관료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 같은 건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제 둘이 남자하고 안나하고 이제 도망치는데 그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여가지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때조차도 이혼은 안 된다. 아들은 절대 줄 수 없고 당연히 이혼은 안 된다. 근데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나는 진심으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남자도 처음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자도 잠깐 즐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안나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나의 그 사랑에서 정말 인상적인 문장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안나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알려지는 이제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게 알려졌을 때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어떤 먹잇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그 전까지
너무나 삶의 모범이 되는 어떤 정숙한 여자였었거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을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 자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여자들의 어떤 질투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안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허점이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한테 아주 재밌는, 아주 정말 맛있는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나가 그 사교계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너무나 반듯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커다란 흠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남자랑 같이 모스크바인가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안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나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사회적 고립, 외로움, 그리고 자기 아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안나를, 안나를 처음에 꼬셨던 이 남자가 되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안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말이죠, 굶주리다가 먹을 걸 얻은 사람과 같아요. 그 사람은 추울지도 모르고 옷이 남루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창피할지도 모르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나는 그 전까지 살아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는 어떤 삶의 그 생동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만 왔을 뿐이지 정말로 진심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난 아무것도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했던 것이 이게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 끓는 사랑을 하면서 이런 게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 안나가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의 삶이구나 라는 걸 느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말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자식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조차도 이 안나는 견딜 마음의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사랑에게만 집중되어 있게 될 때, 이 상대방의 남자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점점 너무나 사랑에 대한 몰빵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교계도 이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회생활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둘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너무나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지겨워지는 거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만 뜨거웠던 사랑이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 몇 달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제 같은 것도 거의 끊어지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하루 24시간을 뭘 하면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둘만으로는 이게 너무 재미없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부어 붓고 자기와의 사랑이 유일한 그 삶의 목적이고 전부인 상대방은 시간이 갈수록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자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 자체를 이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정말 가슴에 팍팍 꽂히는 그런 묘사 구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꺾어 시들어 버린 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꽃을 꺾어 망치게 만들도록 유혹한 그 아름다움을 애써 찾아보려는 남자처럼 그렇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적절하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정확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진짜 웃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그 꽃을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시들어지고, 그 꽃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황홀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퇴색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꽃에 대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걸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들어가는 그 마음을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꽃을 꺾어 왔는지 그 마음을 다시 되살려 보려는 그런 안간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그게 점점 기억에 나지 않죠. 그리고 안나도 그것을 점차 느끼게 됩니다. 자기는 이 모든 세상을 자기의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이 남자와의 사랑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랑이 자기의 손에 한 움큼 잡혔던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그 사랑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걸 바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나에게는 세상도 없고 자기가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이제 안나에게 남는 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기차역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어린 소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나? 그 어린 소녀들이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지나가는 광경을 보는데 그때 안나가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관해서일까? 저 애들은 아직 모른다. 그게 얼마나 불쾌하고 저열한지 라고 혼자서 차갑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차역에 도착해서 저기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기차가 가까이 왔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뒷부분인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구상할 때 그 자기가 살던 동네에 기차역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차역에서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기차역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봤더니 한 여자가 그 기차에 치여서 죽은 그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톨스토이가 안나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그냥 안나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3자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어떤 동정심도 또는 어떤 비난도 그런 감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안나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만 보여줄 뿐이죠. 안나의 삶과
안나의 삶과 레빈의 삶을 계속 교차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 이런 것이 욕망에 기반한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끔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레빈의 삶은 그 형의 죽음 이후로 면도날의 레리처럼 계속 책을 읽습니다. 스피노자도 읽고 데카르트도 읽고 칸트와 헤겔 이런 책들을 읽습니다. 레빈의 아내는 왜 자기 남편이 계속 저런 책을 읽는지 진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그 땅의 그 소작농들을 상대로 새로운 농사 기술 같은 것들을 그 소작농들한테 이제 전해주면서 좀 효율적인 농사를 짓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과정 장면도 이제 나오고, 이 레빈도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레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는 말하는 거예요. 안나는 자기의 삶에 사랑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레비는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여성과 결혼을 하는 그런 행복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존재의 그 의문에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것이든 간에 이 욕망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레빈은 평소처럼 그 농부들이랑 같이 이제 옥신각신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 농부와의 대화를 한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냥 문득 그런 깨달음이 반짝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서서히 그 자기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의문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만이라든가 늘 따라다니던 그 무거운 마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거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옅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면도날 레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큰 내면의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레빈도 그 농부와의 대화 속에서 커다란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뒤에 이야기할 시타르타에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니라 그와 동명이인인 그 시타르타라는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타르타가 그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의 그 다양한 형식들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의문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풍선이 마치 톡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 순간적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의 그 형태들은 각자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형태 하나하나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밝히는 것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형태가 다른 거지. 근데 그 안에 이미 이 사람들의 그 의문은 그 내면 속에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그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계속해서 그 궁리를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작은 매듭 하나가 탁 풀리면서 모든 헝클어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지. 그 순간, 그 매듭이 풀어지는 그 순간의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비는 그 깨달음을 얻은 그 다음 순간에 그 이후의 삶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별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냥 어제와 같은 그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죠. 근데 확실히 자기 자신을 느낍니다. 자기가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빈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자살의 충동 같은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충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자기의 일상의 그 소중함, 일상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작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되는 그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것 역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평생의 과업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면도날의 레리는 그 나중에 책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화자 서머셋 모험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택시 운전사를 할 거다라는 말을 아주 경쾌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게 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레빈도 자신의 아내와 맨날 그 옥신각신하면서 자기 말을 그냥 죽어라 듣지 않는 그 농부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